예비고일 문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규원가라는 작품입니다. 부녀자가 원망하는 노래. 부녀자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양반과 결혼한 와이프들이 부녀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부녀자들이 원망을 한대요. 당연히 누굴 원망할까요? 남편을 원망을 하겠죠. 그럼 남편을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작가의 특성을 알고 계신다면 한결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텐데요. 헌안설원이라고 하는 작가는 조선시대를 살고 있었던 부녀자의 대표적인 여성이었는데요. 헌안설원은 결혼한 다음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왜 불행한 삶을 살았냐면 남편과 자신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보잘것없는 남자랑 결혼을 한 거죠. 당시에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잘것없는 남편과 결혼한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을 거고, 이렇게 자신이 처한 처지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정서를 표현한 게 헌안설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대체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떤 삶을 경험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조선시대 여인들은요,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즉 남자가 짱, 여자는 바닥, 이런 개념이 되겠죠. 유교적 봉건사회에서 인고하고요, 참고, 순종이죠. 인고하고요, 남자가 말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종하고 인내, 참아가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자신의 의지와도 관련성이 없고 자기의 생각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서 고통과 한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정서를 헌안설원이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개관 먼저 보실게요. 갈래, 서정가사, 내방가사, 그리고 규방가사라고 나와있죠. 규방가사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규방가사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규방가사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사 갈래 중에 처음 나온 건데, 같은 말로 내방가사라고도 설명합니다. 규방가사 같은 말, 내방가사. 간단하게 말하면 조선시대 양반의 부녀자들이 창작한 가사를 규방가사라 그래요. 여성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반과 결혼한 와이프가 쓴 가사, 얘를 규방가사라고 하니까 규방가사라고 하는 거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고요. 성격 보세요. 체념적, 절망적, 원망적, 한탄적, 부정적 정서 총집합. 운율 상관없고요. 주제 봉건제도 하에서, 봉건제도 세모 쳐보시면 그 봉건제도가 이거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얘가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 하에서 밑줄 부녀자의 한 또는 원정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요, 원망의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망의 정서. 특징, 감정이입 동그라미, 객관적 상감을 동그라미. 다 찾으셔야겠네요. 아래 볼게요. 서리법 나오고요, 의인법 나오고요, 대구법 나오고요, 직유법 나온대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적을까요? 플러스 은유법도 나와요. 거기 표현 방법도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놓을게요. 3번 고사의 인용, 그리고 밑줄 유려하고 세련된 분위기. 거기서 유려하다라고 하는 게 왜 유려하냐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 얘를 유려하다라고 설명하니까 연결지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의 볼게요. 내방가사의 선구자적인, 즉 최초의 작품이다, 뿌리가 된다, 근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전, 현재 전하는 이라고 했죠. 현재 전하는 최고, 여기서 말하는 최고라고 하는 건 가장 오래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여류가사라고 하는 건 여자가 지었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한 가지만 더 적을게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의 창작층이 같은 말 작가층이 여성까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의의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의라고 하는 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의의들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놓고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해 드렸습니다. 같이 볼게요. 엊그제까지 젊었는데 어찌 벌써 이렇게나 늙어버렸는가. 소년행락, 즉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해봐도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다. 늙어서 서러운 말씀, 서른 말씀 네모 쳐보세요. 그 서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집약해서, 즉 집약이라고 하는 한 군데 모아놓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집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단어가 서러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 내용이 되겠죠. 서러운 말씀을 하고자 하니 목이 맨다. 부생모육, 부모님이 낳아서 기르시고 신고, 몹시 고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몹시 고생해서 이내 몸, 거기 내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야지 얘들아. 내라고 하는 건 시적 화자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여성이 될 거고요. 부녀자의 원망, 부녀자의 한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이내 몸을 길러낼 때 공우배필은 목발에도, 공우배필 동그라미 쳐볼까요? 공우배필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아래에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상적 화자의 이상적인 소망의 대상, 즉 화자가 꿈꾸던 결혼 상대는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였대요. 꿈꾸던 남편의 위치, 꿈꾸던 남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우배필은 바라지 못하더라도 군자호구 바라더니, 군자호구 동그라미. 군자호구라고 하는 건 똑같이 이상적인 건 꿈이니까 이루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자의 현실적인 소망의 대상은 군자, 즉 성품이 좀 갖춰져 있고 성품이 좀 뛰어난 그러한 군자의 짝이 되기를 바랬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전생, 현생, 내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말이 좀 어려워서 현대어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전생의 지은이라고 해석하셔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생의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아 라고 나와 있는데 삼생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가로 닫아보시면 월하라고 하는 건 옛날에 월하 노인이라고 남자와 여자를 중매시켜주던 노인이 있었대요. 약간 고사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것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은요 결국 삼생의 원업, 전생의 원망스러운 업보, 열하 노인이 이어준 인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여기는요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운명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건 누구의 탓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야 라고 볼 수 있고, 거기 나와 있는 삼생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적 가치관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윤회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생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전생에도 살았고 지금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돌고 돈다라고 하는 윤회세상이 여기도 숨겨져 있다라고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어서 갈게요. 월하의 연분, 즉 부부의 인연으로 장안유엽 경박자 세모 쳐보실까요? 화자의 실제 혼인 상대. 장안유엽 경박자, 장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호탕하기로 이름난 사람이면서 경솔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결국 지금 세모친 부분에서 통해서 남편, 즉 임 같은 말, 시적
대상에 됨됨이가 나와 있죠. 경박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볍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볍고 성실하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건 놀고 먹는 것만 선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수저라고 비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백 믿고 매일같이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사고 치고 술만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장안유업의 경박자라고 보시면 돼요. 장안유업의 경박자를 꿈처럼 만나 있어 당시 시집갈 당시에 용심하기 정성스러운 마음을 쓰는 것을 여기 밑줄 살얼음 디디는 듯 비유적인 표현 직유법이죠.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했다. 3호 15죠. 28에 16이고요. 15, 16살 겨우 지나 천연 여질이 절로 이니 즉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절로 나타나니 라는 뜻인데 천연 여질 동그라미 쳐보시면 화자의 과거 모습 화자가 과거에 진짜 이뻤나봐요. 천연 여질이 저절로 나타나니 이 모습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을 했는데 즉 결혼을 했는데 영광이 후루라고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이 다시하여 조물주마자 시기가 많아서 밑줄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밑줄 쳐보시면 1번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하는 구절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빨리 지나가 라고 나와 있으니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데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듯이라고 하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있냐 뭐뭐듯이 직유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들아 배오리 북 지나듯에서 배오리라는 글자나 북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성의 실, 생활과 관련된 소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화자가 여자니까 자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설빈화는 어디 두고 설빈화는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마찬가지 화자의 과거 모습 고운 머릿결과 똑같은 얼굴을 어디다 두고 면목가짐 세모 이 두 가지가 대조될 거거든요. 면목가짐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현재 모습 면목가짐이라고 하는 건 밉고 역겨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밉고 역겨운 모습이 되었구나. 내 얼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라고 하는 글자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내 얼굴을 내가 보는데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 거냐? 어느 님이 날 뵐소냐 밑줄 쳐보시면 어느 님이 날 뵐소냐라고 하는 건 결국 화자 자신에게 느끼는 자괴감이죠. 와, 내가 내 얼굴 봐도 이렇게 못생겼는데 누가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감정. 스스로 참개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탄식한다를 뭐라고 하냐면 자탄이라고 합니다. 자탄적 태도라는 말도 있어요. 결국 내가 이런 모습, 밉고 역겨운 용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어? 마찬가지 체념하죠. 조선시대 여인들은요, 인보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3, 3, 5 야유원이라고 하는 게 기생집이에요. 그럼 남편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술 먹고 여자 끼고 놀려고 기생집 가 있는 거야. 기생집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세 사람 세모 쳐보세요. 그럼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새로운 여인이 될 거고 화자가 질투하는 대상이 될 거야. 그런데 이거 우리 11월 달에 배웠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참고 CF
서경별곡이라는 작품 기억나세요?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마르는 거기에 마지막 대동강 건너편 고질이라고 해서 꽃이 나올 거야. 그것처럼 화자가 시기질투하는 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경별곡이랑도 시어의 의미가 묶일 수 있으니까 배운 것들 연결해서 묶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세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누가 나가 있는 거야? 남편이 나가 있는 거죠. 나가 있는 것의 주체는 남편이 될 겁니다. 화자는 집에만 있으니까. 나가 있어. 백마근편으로 백마근편 가로쳐 보세요. 백마근편이라고 하는 건 흰 말, 백마라고 하죠. 흰 말과 금으로 된 채찍을 말하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오늘날 어른들이 클럽 가거나 클럽 같은 데 갈 때 옷을 차려입잖아. 그것을 조선시대 때는요, 흰 말과 금채라는 남편의 화려한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남편이 타고 다니는 흰말과 금채라는 남편의 모습 일부를 바탕으로 남편의 화려한 모습 전체를 표현한다라고 해서 얘를 대유법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대유법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은 배경 지식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배운 사람들은 여기를 그 대유법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공통점 차이점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백마근편으로 어디 머물려 놀고 있는가? 원근. 여기 밑줄. 원근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랴 밑줄 쳐보시면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죠. 아니 거리를 모르는데 내가 너가 어떻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 참고 참다가 드디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연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밑줄 생각이야 없을 소냐? 생각이 없을 수 있겠냐? 아니 생각 있을 거야. 설의법이 될 거고요. 즉 겉으로는 남남이고 겉으로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고, 거기 나와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아무리 겉으로는 인연이 끝났다고 한들 나는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는 않았으면 좋은데 12대가 길기도 길구나. 그리고 한 달도 지루하다. 옥창 가로쳐 보시면 옥창이라고 하는 건 여성이 거처하는 방의 창문입니다. 따라서 화자의 성별을 알 수 있겠죠. 여자가 거처하는 방의 창문, 옥창. 옥창에 심은 매화, 여기 밑줄 쳐볼까요?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밑줄 쳐보시면 매화가 피는 계절이 정해져 있을 텐데 매화가 피고 지고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겨울밤 차고 찬 때 자체 눈은 섞어치고 눈은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굳은 비는 무슨 일인가? 삼춘화류 봄날 꽃 피고 버들잎 돋아나는 좋은 계절에 경물 아름다운 경치는 시름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달 방에 들고 여기 밑줄 실소리 상해 울지. 귀뚜라미가 슬퍼서 운대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랑 똑같아. 귀뚜라미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이고
정서를 못 느끼는데 얘가 슬픔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정서가 될 거고 여기서 사람은 화자가 될 테니까 화자의 정서를 귀뚜라미에 집어넣었다 감정이입이 된다라고 하는 건 특이사항 없겠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밑줄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탄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거기서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임에 대한 원망과 한의 정서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는 게 되겠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넘기지 마세요. 그 아까 봤던 아래서 둘, 넷, 여섯, 일곱 줄 옥창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로 여시고 옥창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로 여시고 맨 아래 어려울사라고 하는데 가로 닫아보시면 어려울사 맨 마지막 줄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여기는요 계절에 따라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외로움이 나오고 있고요. 이 외로움과 동시에 그리움의 정서가 표현되고 있다라고 말해도 맞는 문장이니까 이 구절도 괄호 열고 가로 닫아서 묶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볼게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살아가서 어찌할 것인가 청등을 돌려놓고 청사초롱을 돌려놓고 녹기금 푸른 검은고를 비스듬히 껴안아가 될 텐데 녹기금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거기서 말하는 녹기금은요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재가 될 겁니다. 녹기금을 비스듬히 앉아 병련아 한곡조를 병련아라고 하는 건 매우 슬픈 노래입니다. 매우 슬픈 노래인 병련아 한곡조를 시름 따라서 섞어서 타니까 소상야우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소상야우 여기 뭐가 나올 거냐면 1번 검은고 소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거야. 검은고 소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겁니다. 그럼 검은고 소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표현하고 싶은 화자의 정서는 화자의 처량하고 구슬픈 정서를 표현할 겁니다. 처량하고 구슬프다라고 하는 거 그냥 불쌍하고 슬프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같이 볼게요. 소상야우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울고 있는 것 같다. 거기 나와 있는 애들아 듯이라는 글자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교법이에요. 듯하다 뒤에 가로 닫으시고 운이는 듯까지 가로 닫으시고 옥수 여성의 아름답고 고운 손이 타는 솜씨에 옛소리 예전에 남편에게 들려주던 소리가 남아있지만 부용장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부용장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부용장 적막하니 즉 연꽃을 수놓은 휘장이 조용하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는가 간장이 구곡하여 구비구비 끊어지는 것 같구나. 가로 닫아보시면 즉 아무도 없죠. 화자 혼자죠. 독수 공방하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 엄청 외로운 거죠. 차라리 잠에 들어서 꿈이나 보려 하니 꿈 동그라미 또 나와서 꿈이라고 하는 건 화자와 임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이 될 겁니다. 송민곡에서 나왔던 꿈과 동일하네요.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떨어지는 잎, 풀 속에 우는 짐승. 그럼 디는 잎 세모 치시고요. 짐승 세모 쳐보시면 또 마찬가지 장애물이 되겠죠. 짐승과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 때문에 잠을 들지 못했답니다. 무슨 일로 원수가 되어 나의 잠을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 가로쳐 보실까요? 천상의 견우직녀. 고사 속 인물이죠. 견우와 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은하수 세모야. 은하수 장애물이죠. 견우와 직녀를 가로막는 장애물. 은하수가 막혔어도 밑줄 7월 7석에 1년 1도 실기치 아니하거든. 즉 고사 속 인물이 장애물 앞에 놓여 있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만난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님 가로쳐 보시면 시적 대상이죠.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 우리님은 밑줄 아직 죄송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우리님 가신 후에 무슨 약수 세모, 약수 장애물 무슨 약수 가력간데 밑줄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 곳. 즉 장애물이 있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시적 대상인 우리님은 소식 자체가 없대요. 그럼 결국 견우와 직녀를 인용한 이유는 고사 속의 인물을 인용한 이유는 시적 대상인 임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견우와 직녀를 인용하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 곳을 바라보니 초로 풀잎에 맺힌 이슬이란 뜻인데요. 초로 가로쳐 보시면 풀잎에 맺힌 이슬을 마치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냐면 화자의 눈물이에요. 화자 눈에 맺혀있는 눈물을 그 눈썹이 풀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초로에 맺혀있고 모운, 즉 날이 저물 무렵 구름이 지나갈 때에 중림,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구나. 여기 밑줄 쳐보세요. 새소리가 더욱 서럽구나. 마찬가지야. 새의 소리가 서럽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새라고 하는 건 자연물이고 정서를 못 느끼는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서럽다를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감정이입이 되겠죠. 화자의 서러운 정서가 새에 이입되어 있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방명이라고 하는 건 기구한 운명이요. 방명은 홍안이야. 홍안이란 두 글자의 뜻은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밑줄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밑줄 쳐보시면 서리법이죠. 즉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제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명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가 되겠죠. 아마도 여기 밑줄 아마도 임의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밑줄 쳐보시면 임에 대한 원망. 그러면 이 작품은요, 화자가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해요.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곳곳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무조건 자신의 운명을 체념한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삼위인국, 송미인국, 규환가 배웠잖아. 그런데 삼위인국과 송미인국 그리고 규환가라고 하는 작품의 화자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삼위인국과 송미인국은 일편단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화자의 탓이야. 절대로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너랑 나랑 헤어진 거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규원가에서는요 임을 뭐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라고 하는 작품을 이끌어나가는 주체들이 보이는 태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축을 잡아놓고 지금 배웠던 이번 주에 배웠던 삼위인곡과 송미인곡과 규원가라고 하는 세 가지 작품을 비교하면서 묶어서 학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나 실력이 쌓아서 올라가실 거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 않았더라도 복습을 미리미리 꾸준히 하시면 이러한 프레임 자체가 잡히는 건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실 테니까 잘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연말, 연초 선물이 될 거고요. 2022년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언제나 제가 뒤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파이팅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